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5월 5일 새벽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린이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겠지만 저에게는 한평생 가장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5년 후 엄마의 사랑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5년 전 어느 늦은 저녁 거실의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서연의 아빠 이태식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나 있었습니다. 태식은 신고 있던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 당신이 내일부터 당장 병원으로 들어가서 간병 시작해. 태식이 입고 있던 겉옷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암 소식보다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혼자서 병원에 들어가면 아직 10살밖에 안 된 우리 서연이는 누가 챙기라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태식의 소매를 붙잡으며 되물었습니다. 태식은 수진의 걱정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희생을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장의 건의를 앞세워 수진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노는 여편네가 그 정도 수고도 못해. 서연이는 다 컸으니까 혼자서 밥 챙겨 먹으면 되잖아. 태식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안방으로 쿵쾅거리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고모 이숙자가 수진의 집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숙자는 거실 한가운데에 팔을 꼬고 오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기색 하나 없이 며느리의 도리만을 운운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며느리가 되어서 집구석에 태평하게 앉아 있어? 당장 짐부터 싸서 병원으로 튀어가지 못해? 숙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수진을 윽박질렀습니다. 수진은 두 사람의 억지에 반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죄인처럼 섰습니다. 그저 어린 딸이 눈에 밟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저도 가고 싶지만 서연이 학교 마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밥이라도 차려주고 가면 안 될까요? 수진이 두 손을 모으고 숙자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숙자는 수진의 간절한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 조카인 서연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수고를 덜어줄 간병인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해? 암 걸린 우리 엄마 목숨보다 고 지방울만한 기집애 밥 한 끼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숙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가방을 바닥으로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방문 틈새로 10살 서연이가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서연의 커다란 눈망울에 두려움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아빠와 고모가 번갈아 가며 엄마를 괴롭히는 모습이 아이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마, 할머니 많이 아프신 거야? 아빠랑 고모는 왜 자꾸 엄마한테 화를 내? 서연이 방문을 열고 나와 수진의 치맛자락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 병원에 며칠 다녀올 테니까 밥 거르지 말고 씩씩하게 학교 잘 다녀와. 알았지? 수진이 서연의 작은 두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맺힌 엄마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아이는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애어른처럼 굴었습니다. 응, 나 혼자서 숙제도 잘하고 밥도 잘 챙겨 먹을 테니까 엄마도 아프지 마. 서연이 까치발을 들고 수진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수진이 무거운 짐을 들고 도착한 병실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6명의 환자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비좁고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병상에 누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이제야 기어들어와. 당장 내 몸이나 깨끗하게 닦거라. 시어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수진을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화장실로 뛰어가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왔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묵묵히 수건을 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앙상한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아프신 곳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수진이 허리를 굽히고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태식과 숙자는 병원비 외에는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에게 병원 식당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라며 돈을 아끼라고 닥달했습니다. 수진은 좁고 딱딱한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통증으로 밤새 신음을 할 때마다 수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세댁, 남편이나 다른 식구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혼자서 이 고생을 해? 아유, 그러다 세댁이 먼저 쓰러지겠어. 옆병상을 쓰던 할머니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수진의 마른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수진은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힘든 상황을 남에게 하소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뎌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젊으니까 당연히 모셔야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할머니의 이불을 덮어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병간호 틈틈이 만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홀로 남은 서연의 옷을 빨고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서연이 먹을 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수진은 서서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수진의 이런 희생을 그저 전업주부의 당연한 의무로 치부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병원 다녀올게. 반찬 넉넉하게 해뒀으니까 잘 챙겨 먹어 꼭. 수진이 현관문을 나서며 서연을 향해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수척해진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붙잡고 싶었지만 꾹 참고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도 밥 잘 챙겨 먹고 조심해서 가. 서연이 손을 흔들며 수진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배웅했습니다. 수진은 늦은 밤 모두가 잠든 병실 화장실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낡고해진 바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연의 사진을 꺼내어 들었습니다. 사진 속 활짝 웃는 딸의 얼굴을 보자 꾹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끔찍하고 외로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어린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딸을 위해 버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지는 차가운 물로 붉어진 눈을 씻어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양손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지는 수건으로 얼굴에 물기를 닦아내며 다시 어두운 병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고립된 간병 생활이 몇 달째 이어지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수진은 거칠게 갈라진 손으로 젖은 수건을 짜내며 시어머니의 침상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화려한 등산복 차림에 태식과 숙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등산 후 마신 술에 붉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숙자가 과장된 몸짓으로 시어머니의 뼈만 남은 손을 부여잡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수지는 찌든 땀 냄새가 배인 자신의 낡은 옷자락을 매만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이를 핑계로 주말마다 산이나 골프장을 다니며 자신들만의 여가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끔 병원에 들러 1시간이 남짓 머물고는 모든 의무를 다한 듯 생색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병실에만 있으면서 어머니 얼굴이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뭐 한 거야? 태식이 눈을 부릅뜨고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매몰차게 몰아세웠습니다. 수진은 억울함에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차마 소리를 내어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피곤해 지쳐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시어머니가 통증으로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통 못하셔서 억지로 미음을 떠먹여 드려도 자꾸 토해내시네. 수진이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변명했습니다. 숙자는 명품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차갑게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의 뼈를 깎는 고충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간병인 쓸 돈도 아까우니까 올케가 신경 써서 영양가가 있는 걸 해다 바쳐야지. 핑계만 대고 있으면 어떡해. 숙자가 붉은 립스틱을 덧바르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수진을 쏘아부었습니다. 때마침 학교 수업을 마친 10살 서연이가 몸집만한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매일같이 방과 후에 지친 엄마를 돕기 위해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고모의 서슬퍼런 모습에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서연이 목이 마른 목소리로 인사하며 수진의 등 뒤로 황급히 숨어들었습니다. 태식은 하나뿐인 딸의 등장에도 반가워하는 기색 없이 벽에 걸린 시계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따뜻한 온기보다 자신의 휴식이 훨씬 더 중요한 이기적인 가장이었습니다. 아유, 애가 병균 득실거리는 병원엔 뭐 하러 매일 기어 들어와? 태식이 귀찮다는 듯 크게 손을 휘저으며 보호자용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작은 손으로 침대 밑에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고된 일과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고사리 손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런 어린 서연의 모습을 빤히 보면서도 태식과 숙자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먼지 나니까 저기 구석에 가서 숙제나 조용히 하고 있어. 숙자가 갓비쌈 치맛자락을 털어내며 서연을 구석진 자리로 몰아세웠습니다. 수지는 딸의 창백한 뺨을 쓰다듬으며 애써 미안한 감정을 속으로 감추었습니다. 최근 들어 수지는 심장이 답답하게 조여오고 피로가 축적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병을 할 사람이 없어 자신의 병원 진료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으니까 어서 숙제 먼저 끝내고 식당 가서 저녁 먹자. 수진이 서연의 책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병원과 집을 미친 듯이 오가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병실 창밖으로 차가운 비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심전기 소리가 빠르게 울리며 숨을 거칠게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혼비백산하여 어두운 복도를 뛰어나가 당직 의사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수진이 의사의 가운자락을 움켜쥐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서둘러 병실로 달려와 시어머니를 중환자실로 급히 옮겼습니다.
수지는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태식과 숙자에게 연달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깊은 잠에 빠졌는지 야속한 신호음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어머니가 지금 당장 돌아가시게 생겼단 말이야. 수진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수화기에 대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은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중환자실 앞 차가운 의자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부르트고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 나와 시어머니의 임종을 알렸습니다. 환자분께서 조금 전 숨을 거두셨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가서 마지막 인사 나누시지요.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조의를 표하며 수진의 굽은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싸늘하게 식어가는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기나긴 고통과 원망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태식과 숙자가 중환자실 문을 부서져라 열고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우리 불쌍한 어머니를 어쩌면 좋아. 아이고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어쩌면 좋아. 숙자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가짜 눈물을 요란하게 쥐어짜냈습니다. 태식 역시 멍하니 서 있는 수진을 거칠게 밀쳐내고 시어머니의 시신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않던 불효자였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태식이 핏대가 선 목소리로 병원이 떠나가라 목 놓아 통곡을 했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서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멍든 마음속에는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깊은 안도감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1년간 자신의 뼛속까지 갉아먹은 지독한 피로감이 한꺼번에 해일처럼 몰려왔습니다. 수지는 칠이 벗겨진 병원벽에 기대어 서서 초점 없는 눈으로 눈부신 형광등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그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간병의 굴레가 끝났다는 사실만이 그녀가 숨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두 눈을 감고 깊고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3일장으로 치러진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버텼던 팽팽한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안방의 차가운 바닥에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녀의 온몸 관절은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렸고 손발은 퉁퉁 부어 감각조차 무뎌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던 밀린 잠을 청하며 어떻게든 기력을 회복하려 애를 썼습니다. 여보, 나 오늘 하루만 좀 쉴게. 몸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수진이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치켜뜨며 곁에 선 태식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을 짓누르는 묵직한 피로감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뱃속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쇳조각이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음식을 씹어 삼킬 수도 없었고 차가운 식은땀이 밤낮 없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태식은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수건들과 주방의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보며 얼굴을 구겼습니다. 그는 아내가 시어머니의 죽음을 핑계로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꾀병을 부린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안방에 알아누워만 있을 작정이야. 집안 꼴이 돼지우리 같은데 양심 있으면 일어나서 밥이라도 차려야지. 태식이 넥타이를 거치게 풀어 헤치며 방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와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낡은 옷소매로 닦아내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장의 건의를 앞세워 화를 내는 남편의 날선 비난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지러운 머리를 두 손으로 꾹 부여잡고 주방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 나갔습니다. 수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에 거북이처럼 느리게 손을 담그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절하리만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그만 깜빡 잠이 들었나 봐. 금방 치우고 당신 먹을 따뜻한 찌개 끓여줄게. 수진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씻어내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꾸며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더 흐른 평일 오후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두 무릎을 바닥에 꿇고 엎드려 거실에 찌든 때를 젖은 걸레로 힘겹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 군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와 걸레질을 멈추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진의 눈앞이 먹물을 부은 것처럼 새까맣게 변하며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동시에 귓가에는 날카로운 기계음 같은 이명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에 탁자를 짚고 어떻게든 중심을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팔다리의 힘이 모래성처럼 완전히 풀려버리며 그녀의 몸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결국 수지는 들고 있던 걸레를 놓친 채 차가운 거실 바닥으로 의식을 잃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엄마, 빨리 나와서 이것 좀 봐봐.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10살 서연이가 신나는 목소리로 외치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신발을 팽개치고 거실로 달려온 서연의 작은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한 채 미동도 없이 바닥에 엎어져 있는 수진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랑스럽게 흔들고 있던 100점짜리 시험지가 아이의 손을 떠나 거실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왜 차가운 바닥에서 자고 있어? 제발 눈 좀 떠봐. 나 무섭단 말이야, 엄마. 서연이 수진의 처진 어깨를 미친 듯이 흔들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의 다급하고 찢어지는 비명소리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넘어 아파트 복도까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복도에서 분리수거를 하러 나왔던 이웃 주민 김씨 할머니가 그 참혹한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반쯤 열린 현관문 틈으로 쓰러진 수진과 그 위에서 오열하는 어린 서연을 발견한 할머니는 단번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내던지고 곧바로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119 번호를 누르며 구조대를 긴급하게 호출했습니다. 아유, 여기 분홍 아파트 102동 301호인데요. 아유, 서연이 엄마가 숨을 안 쉬고 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제발 사람 좀 빨리 보내주세요. 김씨 할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수화기 너머의 구조대원에게 다급한 상황을 핏대가 서도록 설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하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황급히 들이닥쳤습니다. 대원들은 바닥에 쓰러진 수진의 호흡과 맥박을 빠르게 살핀 후 그녀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서연은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뛰어나가 구급차의 뒷문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인 어른이 동승해야 한다는 대원의 단호한 만류에 아이는 차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 혼자 데려가지 마. 나도 같이 병원에 갈 거야. 우리 엄마 옆에 내가 있을 거야.
서연이 김씨 할머니의 품에 안겨 발버둥을 치며 멀어지는 구급차를 향해 애타게 소리쳤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서연을 품에 꽉 끌어안고 진정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서연의 뜨거운 눈물로 할머니의 낡은 셔츠 기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구급차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며 좁은 골목길을 매섭게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좁고 어두운 구급차 안에서 차가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생사의 갈림길을 위태롭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린 딸을 홀로 남겨둔 채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을 향해 실려갔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구급차가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급격히 멈춰 섰습니다. 들것에 실려 들어온 수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이리저리 살피던 당직 의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고 복부팽만이 심각합니다. 당장 병실부터 잡고 입원 수속 밟으세요. 의사가 간호사들을 향해 다급한 손짓을 하며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차가운 수액이 뾰족한 바늘을 통해 혈관을 타고 흐르자 수지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배를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몸을 둥그게 말았습니다. 간호사들은 고통에 신음하는 수진을 휠체어에 태워 각종 정밀 검사실로 빠르게 옮겼습니다. 차가운 기계 속을 들락거리는 내내 수진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배가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진통제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의 빳빳한 옷소매를 간절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며칠 뒤 모든 정밀 검사 결과가 진료실의 밝은 모니터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차트를 넘기던 담당 의사는 무거운 한숨을 길게 내쉬며 뿔테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수진의 상태는 현대의학으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보호자인 태식을 당장 진료실로 데려오라고 무겁게 지시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자리에 앉아보시죠.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태식을 묵묵히 맞이했습니다. 태식은 귀찮다는 듯이 짝다리를 짚고 의사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의사는 복잡한 의료 용어 대신 화면에 띄어진 커다란 흑백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수진의 뱃속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만 종양들이 독버섯처럼 무섭게 퍼져 있었습니다. 아내분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위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이미 간과 폐까지 전부 퍼진 말기 상태입니다. 의사가 차가운 현실을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태식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입을 반쯤 벌린 채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의사는 메스를 대는 수술조차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임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진에게 허락된 시간은 길어야 100일이 채 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였습니다. 차가운 진료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3개월 정도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푹 숙이며 태식에게 무거운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통의 남편이라면 아내의 시한부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좁은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쏟아부어야 할 막대한 병원비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아내를 향한 연민보다 자신의 얇아질 지갑에 대한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이기적인 탐욕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수술도 못하는데 병원에 눕혀두면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퇴원시켜서 집으로 데려가면 안 됩니까?
태식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의사를 향해 매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 시각 통증을 억지로 참아내며 링거대를 끌고 진료실 앞을 서성이던 수진이 있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남편과 의사가 나누는 끔찍한 대화를 고스란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고작 3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수지는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진이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강하게 틀어막으며 차가운 복도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수진의 가슴을 더 날카롭게 난도질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대로 눈을 감아버리면 지옥 같은 집구석에 홀로 남겨질 10살 딸 서연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숨보다 푼돈을 걱정하는 저 악마 같은 태식이 어린 딸을 제대로 거둘 리가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득해지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우리 불쌍한 서연이 놔두고 내가 어떻게 눈에 감아. 나 죽으면 우리 서연이는 누가 지켜준다고. 수진이 차가운 병원 벽에 기대어 가슴을 피가 나도록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한참을 복도에서 숨죽여 울던 수진은 퉁퉁 부은 눈을 화장실의 차가운 물로 거칠게 씻어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실 문을 열자 좁은 침상 앞에는 학교를 마치고 곧장 달려온 어린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붉어진 눈수울과 무너진 억장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천사 같은 딸의 얼굴을 보자 수지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오니까 밥도 주고 청소도 안 해서 엄청 좋지. 이제 아프지 말고 푹 쉬어. 서연이 까치발을 들고 수진의 창백한 볼에 자신의 따뜻한 뺨을 비비며 앙증맞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는 딸을 온 힘을 다해 자신의 품속으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자 그녀의 마음속에 도끼 어린 강인한 모정이 불타올랐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쥐어짜서라도 반드시 서연을 지킬 거대한 방패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눈물은 완전히 말라붙었고 오직 여린 딸을 향한 지독한 집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예쁜 딸, 엄마가 푹 쉬고 빨리 나와서 우리 서연이 평생 지켜줄게. 엄마만 믿어. 수진이 서연의 작은 정수리에 입을 맞추며 흔들림 없는 단단한 목소리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독한 항암제가 수진의 몸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나갔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끔찍한 고통에 밤새 비명을 질렀지만 서연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수지는 창백한 얼굴에 서둘러 생기를 띠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예쁜 강아지 왔어? 엄마는 오늘 밥도 한 그릇 다 먹고 링거도 다 맞아서 하나도 안 아파. 수진이 앙상해진 팔을 벌려 서연을 품에 꽉 끌어안으며 다정하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연은 매일 학교가 끝나자마자 무거운 가방을 메고 병실로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수진의 침상 곁에 작은 의자를 끌어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은 마치 봄날의 새소리처럼 서연의 맑고 명랑한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 짝꿍이 지우개를 빌려줬는데 내가 고맙다고 사탕을 주니까 얼굴이 빨개졌어. 엄마도 내일은 내가 가져온 사탕 먹고 빨리 기운 차려야 돼. 서연이 주머니에서 알록달록한 막대 사탕을 꺼내 수진의 얇은 손에 쥐어주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모진 겨울의 매서운 바람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결국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병실 창문 너머로 어느새 따뜻하고 포근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했던 나무 가지에는 솜사탕처럼 눈부신 벚꽃들이 팝콘처럼 만개하여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창밖 좀 봐. 나무에 하얀 꽃이 엄청 많이 폈는데 진짜 이쁘다. 서연이 창문에 코를 박고 양손으로 유리를 짚은 채 창밖의 풍경에서 넋을 잃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흩날리는 연분홍색빛 꽃잎을 바라보던 서연의 맑은 눈동자에 작은 부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앞 공원을 거니는 다른 가족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아이는 남몰래 가슴앓이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수진의 눈치를 살피다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작은 소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는데 나도 솜사탕 먹으면서 엄마랑 같이 놀이동산에 가서 회전목마 타고 싶어. 서연이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수줍게 속삭였습니다. 수지는 딸의 소박한 소원에 왈칵 쏟아지려는 뜨거운 눈물을 간신히 참아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서연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잔인한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슬픈 내색 없이 서연의 작은 손을 가져와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단단히 걸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다음 달 5월 5일 어린이날에 예쁜 옷 입고 놀이동산 가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자. 수진이 서연의 엄지손가락에 도장을 꾹 찍으며 코끝을 다정하게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서랍장 위에 있던 탁상 달력을 재빨리 가져왔습니다. 아이는 빨간색 크레파스를 쥐고 5월 5일 날짜 위에 삐뚤빼뚤하지만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롤러코스터를 타는 신용을 하며 잠시나마 병실이라는 지옥을 벗어나 행복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엄마, 놀이동산 가면 내가 엄마 솜사탕도 사주고 무서운 놀이기구 탈 때 엄마 손도 꼭 잡아줄 테니까 내 손 꼭 잡아야 돼. 서연이 달력을 품에 소중히 안고 방방 뛰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봄날의 따스함은 수진의 병든 몸을 온전히 비춰주지 못했습니다. 달력의 날짜가 어린이날을 향해 달려갈수록 수진의 몸을 잠식한 암세포들은 무서운 속도로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통증에 수진은 진통제 없이는 단 1분도 숨을 쉴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서연이랑 놀이동산 가기로 약속했는데 하루만이라도 걸을 수 있게 약을 좀 더 투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 회진을 도는 의사의 가운을 부여잡고 피가 맺힌 입술로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의사마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만큼 수진의 생명력은 바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액줄에 의지한 채 혼자 힘으로는 침대에서 단 한 뼘도 몸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기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앙상해진 팔다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우리 서연이 올 시간 다 됐는데. 머리라도 단정하게 빗어야 되는데. 수진이 빗을 집어 들려다 손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떨어뜨리고는 허탈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빗을 주워들고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독한 진통제 기운에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서연의 마음 속에서도 어쩌면 엄마와 영영 이별할지도 모른다는 짙고 어두운 불안감이 서늘하게 엄습해 왔습니다. 엄마, 어디 많이 아픈 거야? 우리 놀이동산 안 가도 되니까 제발 아프지만 마, 응? 서연이 수진의 메마른 볼에 엎드려 얼굴을 비비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딸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아득해지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녀의 텅 빈 시선은 오직 침대 옆
탁상 달력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지는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깨물며 5월 5일 어린이날만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처절하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울지마 우리 예쁜 아기. 엄마가 약속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서연이랑 5월 5일에 꼭 놀이동산 갈 거야. 수진이 파르르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시들어가는 목소리로 힘겹게 다짐했습니다. 5월이 성큼 다가오며 병실 공기는 유독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의 얕고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간신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서연은 굳게 닫힌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낯선 여자의 슬픈 흐느낌이 조용히 흘러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중년 여성이 수진의 마른 손을 꽉 쥐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자가 수진의 앙상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수진은 힘없이 웃으며 여자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수진이 고개를 돌려 딸을 발견하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곁에 있는 여자를 향해 힘겹게 손짓을 했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서 인사해. 엄마랑 제일 친한 미란이 이모야. 수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자신의 침대 곁으로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미란은 급히 눈물을 닦아내며 서연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서연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틋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란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떠난 후 수진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서연의 작은 손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을 놓으면 영원히 딸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우리 이쁜 서연이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수진이 갈라진 입술로 서연이의 귓가에 끊임없이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엄마의 품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서연이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5월 5일 어린이날의 새벽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거짓말처럼 맑고 화창한 봄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놀이동산에 갈 생각에 설레어 일찍 눈을 뜬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상황은 아이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침대 주변을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바이탈 떨어집니다. 당장 심폐소생술 준비하세요. 당직 의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며 수진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구석에 밀려난 채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아수라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심장박동기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경고음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온몸이 땀에 젖도록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수진의 몸은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모니터의 초록색 그래프가 결국 일직선으로 떨어지며 길고 섬뜩한 소리를 냈습니다. 사망시간 5월 5일 새벽 6시 15분 김수진 환자분 운명하셨습니다. 의사가 거친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수지는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5월 5일의 새벽 하늘에 외로운 별이 되어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간호사가 하얀 천으로 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서연이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침대 위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는 차갑게 굳어버린 수진의 몸을 작은 두 팔로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일어나. 놀이동산 가기로 나랑 손가락 걸고 약속했잖아. 서연이 하얀 천을 걷어내며 짐승처럼 처절하게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딸의 부름에 따뜻한 미소로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놀이동산에 가기 딱 좋은 따뜻한 봄바람이 야속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만이 텅 빈 병실을 서글프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향냄새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0살 서연은 국화꽃에 파묻힌 수진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올려다 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상실감이 어린아이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휴, 지긋지긋해. 빨리 집에 가서 발 뻗고 자고 싶네. 숙자가 검은 상복에 묻은 먼지를 신경질적으로 털어내며 짜증을 냈습니다. 태식 역시 조문객이 남긴 부익은 봉투만 가방에 챙겨 넣을 뿐 영정사진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연이 마주한 현실은 끔찍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식과 숙자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안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수진이 아끼던 옷가지와 화장품들을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 집구석에 둬봤자 죄수만 없지. 싹 다 갖다 버려. 태식이 수진의 낡은 일기장마저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냄새가 밴 가디건을 꽉 움켜쥐고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수진의 흔적은 집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완벽히 지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식은 아내를 잃은 슬픔은커녕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매일 밤 술에 취해 밖으로 겉돌았습니다. 아빠, 나 배고픈데 밥은 언제 먹어? 서연이 텅 빈 거실에서 신발을 신는 태식의 바지가랑이를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태식은 딸의 작은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에이, 다 큰 애가 밥 하나 혼자 못 차려 먹어? 알아서 대충 먹고 잠이나 자. 태식이 현관문을 신경질적으로 쾅 닫고 어두운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서늘한 집안에서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과 공포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아이는 주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찬장에서 남은 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서연의 작은 손이 불안감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서연은 냄비째 식탁에 올려놓고 퉁퉁 불어터진 면발을 삼키며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가끔 반찬을 싸들고 찾아오는 고모 숙자 역시 서연에게는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숙자는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거실에 앉아있는 서연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너는 집에 처박혀서 엄마 흉내내며 밥이나 축내고 있니? 꼴 보기 싫으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숙자가 날선 목소리로 서연을 식충이 취급하며 모질게 구박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먹던 라면 그릇을 황급히 싱크대에 숨겼습니다. 보호자의 따뜻한 손길이 완벽하게 사라진 집은 서연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차가운 물에 교복을 빨고 다림질을 하며 위태로운 학창시절을 버텨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자신과 태식이 먹을 밥을 안치고 부실한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는 것이 서연의 고단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서연의 교실 뒷자리 풍경은 언제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번 방학 때 제주도에 놀러가. 너희는 어디가? 앞자리에 앉은 친구가 화려한 가족여행 카탈로그를 펼치며 자랑스럽게 떠들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맞장구를 치며 교실 안이 왁자지껄해졌습니다. 서연은 귀를 굳게 닫은 채 먼지가 내려앉은 창밖의 마른 나뭇가지들만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너는 이번 방학에 엄마 아빠랑 어디로 놀러 가기로 했어?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서연을 향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의 굳은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 가.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서연이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읽고 있던 책으로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엄마의 거대한 빈자리는 서연의 마음에 메울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구멍을 냈습니다. 태식과 숙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상처 입은 짐승 같은 서연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철저한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타인에게 기대는 법을 완벽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서연은 하루가 다르게 훌쩍 자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의 서리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이제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밖에서 도박과 술에 찌들어 지내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집안의 공과금이 밀려 전기가 끊기는 날이면 서연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새 시험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전기세 낼 돈도 없는데 무슨 공부야? 당장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가끔 집에 들어온 태식이 책상에 앉아있는 서연의 책을 거칠게 빼앗아 던지며 윽박질렀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책장들을 주워 담으며 핏발선 눈으로 아빠를 차갑게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 졸업장 딸 때까지만 참아. 20살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지옥에서 나갈 테니까. 서연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며 태식을 향해 도끼 품은 목소리로 맞받아 쳤습니다. 태식은 딸의 섬뜩한 눈빛에 주춤하며 코웃음을 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서연은 가슴속에 고여 썩어가는 슬픔을 분노와 오기로 간신히 덮어두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모님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며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서연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생존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김밥으로 줄임배를 채우며 서연은 어른들을 향한 지독한 불신을 뼈에 새겼습니다. 수진이 남겨주고 간 따뜻한 모정의 기억마저 희미해질 만큼 서연이 마주한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한 감정을 철저하게 숨기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에어른으로 홀로 단단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서연이 20살이 되던 해에 매서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이 끝난 직후 서연은 낡은 캐리어 하나에 채소 안에 옷가지만 우겨넣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태식이 낮술에 취해 안방에서 골아 떨어진 틈을 타 지옥 같은 집구석과 영원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타 지역의 작은 공당 근처에서 보증금이 싼 비좁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인근 중소기업의 격리직으로 취직해 감정 없는 톱니바퀴처럼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 씨, 여기 영수증 정리 좀 다시 해줘. 그리고 오늘 월말이니까 야근 좀 할 수 있지? 부장이 거친 손길로 서류 뭉치를 서연의 책상 위로 툭 던지며 귀찮은 듯이 지시했습니다. 서연은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건조하고 메마른 눈빛으로 모니터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네, 오늘 안에 전부 처리해 놓겠습니다. 서연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며 책상에 흩어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타인과의 불필요한 사담을 철저하게 차단한 채 오직 돈을 버는 기계처럼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서연에게 세상은 그저 온통 잿빛으로 물든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같았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 주었던 수진이 떠난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이나 행복도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퇴근 후 비좁고 서늘한 원룸으로 돌아오면 불도 켜지 않은 채 차가운 방바닥에 덩그러니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누렇게 얼룩진 천장만을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이서연, 퇴근 안 해? 다들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옆자리에 앉은 직장 동료 박대리가 두꺼운 코트를 입으며 서연에게 가볍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지 않고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남은 장부 마감이 있어서요. 먼저들 들어가세요. 서연이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매몰차게 대답했습니다. 무안해진 박대리는 머쓱하게 뒷머리를 긁적이며 혀를 차고는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금요일 오후, 사무실 안은 주말 계획을 세우는 직원들의 들뜬 목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다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꽃 구경을 간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틈에 끼지 못하고 투명 인간처럼 파티션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벚꽃 축제 간다며? 나도 남자친구랑 갈 건데 거기 사람 엄청 많겠다. 여직원들이 탕비실에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벚꽃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자 서연의 굳어있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10여 년 전 수진과 마지막으로 했던 벚꽃빈 창가에서의 아픈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서연 씨는 주말에 뭐 해? 맨날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꽃 구경이라도 좀 다녀와. 아가씨가 칙칙하게 그게 뭐야? 부장이 지나가듯 던진 오지랖에 서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인생은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을 쉬며 버텨내는 지독한 형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 많은 곳을 원래 싫어해서요. 집에서 밀린 잠이나 잘 거예요. 서연이 마우스를 신경질적으로 클릭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화를 단절시켰습니다. 주말이 되면 서연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마지못해 집 밖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번화가를 걷다 보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쇼핑을 하는 모녀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는 또래 여자아이를 볼 때면 서연의 가슴 깊은 곳이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 시려웠습니다. 엄마, 이 코트 나한테 잘 어울려? 다음 달에 월급 타면 내가 엄마 구두 하나 사줄게. 지나가던 여대생이 엄마의 어깨에 기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그 눈부시게 따뜻한 풍경을 애써 외면하며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진열장 너머의 예쁜 옷을 구경해도 그녀의 마음은 한 방울의 물도 없는 사막처럼 지독하게 건조했습니다. 서연은 쫓기듯 허름한 편의점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컵라면 하나를 대충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500원 받았습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피곤에 찌든 얼굴로 무미건조하게 묻자 서연은 지갑을 집으며 고개만 가볍게 저었습니다. 낡은 원룸으로 돌아온 서연은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라면에 붓고 창틀에 기대어 섰습니다. 창밖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화사한 봄꽃들과 대비되는 자신의 어둡고 초라한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아무런 내일의 목표도 희망도 품지 않은 채 그저 오늘 하루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서연이 반쯤 남은 식어버린 국물을 싱크대 하수구에 버리며 텅 비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의 온기도 닿지 않는 서늘한 방 안에서 그녀의 20대 초반은 짙은 잿빛 우울함으로 속절없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비좁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무거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지독한 고독 속에서 방치된 서연의 시간은 고장난 시계처럼 느리고 먹먹하게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만 25세 생일을 홀로 조용히 넘긴 며칠 뒤에 늦은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책상 한 구석에 놓인
그녀의 낡은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번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딸 이서연 씨 전화 맞으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부드러운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미간을 가볍게 찌푸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서연이 경계심이 가득한 건조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며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 기억할지 모르겠네. 15년 전 병실에서 수진이, 그러니까 내 엄마 곁을 지키던 박미란 이모야. 미란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서연의 굳어있던 심장이 철렁하고 곤두박질 쳤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 꽁꽁 묻어두었던 15년 전의 아픈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와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그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서연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부여잡고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퇴근 후 서연은 도심 외곽의 한적하고 조용한 카페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미란이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훌쩍 커서 어엿한 어른이 다 되었구나. 미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물이 그득한 눈으로 서연의 두 손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서연은 낯선 어른의 온기에 흠칫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이내 가만히 그녀의 체온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았습니다. 미라는 서연의 야윈 얼굴을 안쓰럽게 바라보다 자신의 가방에서 낡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뭔가요? 저한테 전해주실 물건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서연이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거두고 길고 무거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네 엄마 수진이가 15년 전에 널 위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야. 미란이 젖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봉투 입구를 천천히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선물이라는 말에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란이 건넨 서류에는 복잡한 은행 로고와 함께 신탁 계약서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수진이 죽음을 직감하고 병실에서 자신을 다급하게 불렀던 그날의 진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네 아빠가 생명보험금을 몽땅 가로채고 널 버릴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돈을 엄격한 은행 신탁에 묶어둔 거야. 미란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처절했던 과거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의 흔들림 없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요동치며 테이블 위에 서류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럼 이 돈이 여태까지 은행에 계속 묶여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의 내용을 눈으로 빠르게 훑어내리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심장박동이 귓가에 울릴 정도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온전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나이, 만 25세가 되는 날까지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둔 거지. 미란이 서연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확고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죽고 난 뒤 홀로 남겨질 딸이 세상의 비바람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동아줄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서연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적힌 최종 금액란을 확인하고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당시 4억 원이었던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은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펀드와 복리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서연이 평생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목숨과 맞바꾼 돈이잖아요. 서연이 종이를 부여잡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철저히 버려졌다고 믿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는 단 한순간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이 돈은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엄마의 간절한 기도야. 미란이 서연을 품에 와라 끌어안고 함께 서럽게 울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거대한 사랑이 담긴 서류를 가슴 깊이 품고 15년 동안 억눌러 왔던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차가웠던 서연의 마음속 사막에 비로소 따뜻한 봄비가 흠뻑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15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건너뛰어 자신에게 도달한 엄마의 거대한 선물 앞에 멍하니 굳어져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오직 어린 딸의 미래만을 걱정했던 수진의 치밀하고 숭고한 사랑이 서류의 글귀마다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낡은 서류 뭉치를 가슴 깊이 파묻고 카페 의자에 주저앉아 그동안 참아왔던 오해를 토해냈습니다. 엄마, 우리 불쌍한 엄마가 나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은 거였어. 서연이 테이블 위에 엎드려 어깨를 강하게 들썩이며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미라는 말없이 서연의 등을 다독이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리웠던 엄마의 따뜻한 온기가 그 얇은 종이 뭉치를 통해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서연아. 내 엄마는 네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결코 원하고 있지 않을 거야. 미란이 손수건으로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정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서연은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올리며 젖은 얼굴을 낡은 소매로 벅벅 닦아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와 무기력함 속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서연은 이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엄마가 자신의 남은 생명과 맞바꾼 사랑의 맹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네, 이모. 저 이제 절대로 바보처럼 혼자 외롭게 숨어서 울지 않을게요. 서연이 서류 봉투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결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서연은 미란과 함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대형은행의 본점을 찾아갔습니다. VIP 전용 창구의 지점장은 수진이 남긴 신탁의 상속 절차를 차질 없이 완벽하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엄마가 남긴 거룩한 유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전받고 새로운 통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의 유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습니다. 은행을 나선 서연은 곧바로 옷가게로 향해 평소 절대 입지 않던 화사하고 밝은 노란색 원피스를 샀습니다. 그녀는 봄 기운이 가득 담긴 프리지아 꽃다발을 한아름의 품에 안고 수진의 유골함이 안치된 시외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유리관 너머로 15년 전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수진의 낡은 사진이 서연을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가 보내준 어린이날 선물 15년 만에 아주 잘 받았어. 서연이 유골함 앞에서 예쁜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더 이상 원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닌 벅찬 감동과 희망의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유리관을 쓰다듬으며 이제 자신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수진의 사진 앞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엄마 목까지 내가 2배로 행복하게 살 테니까 이제 하늘에서 걱정 말고 푹 쉬어. 서연이 유골함 앞에 입을 맞추듯 이마를 가볍게 기대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깃털처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기나긴 겨울잠에서 마침내 깨어난 그녀의 위로 화창한 5월에 쏟아지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눈부신 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희망찬 내일을 향해 당당하고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의 15년 후 도착한 어린이날 선물 이야기가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사연자님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나 지금 어디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댓글로 다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화창한 5월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신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